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자기 직업이 있죠. 그런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정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학생이다. 학생에게도 일이 있죠. 학생의 직업은 뭡니까? 공부죠. 그런데 가정에 직업을 현호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면 아빠는 아이고 이놈의 일 언제나 그만둔다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좀 안 가면 안 되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주부로서 어때요? 음식을 만들면서 주방에서 짜증을 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놈의 집 좀 언제 그만두고 산다냐, 오늘 좀 불러먹으면 안 될까?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공부를 하는가 봐라, 책하고는 영영 이별이다. 이렇게 자기 직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찌 보면 지옥이죠. 그런데 하는 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보람을 찾으면 하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보고 이러는 사람을 이기죠. 지금 103세 연세대 교수 김영석은 젊을 때는 돈을 보고 동생들,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수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돈 많이 주는 대로 강연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강연을 초빙할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이제 지긋하죠. 그런데 한 번은 대구에 있는 교사들이 모여있으니까 좀 강연 좀 해달라는 그런 제자의 부탁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대그룹에서 강연을 초빙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한테 완곡하게 거절하니까 제자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참 안 돼 보여가지고 그 그룹으로 전화한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강연을 좀 부탁하는데 이렇게 겹친다. 그러니 당신 그룹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흔쾌히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열광하는 관객들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말은 돈보다 보람을 찾으라고, 의미를 찾으라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철학과 교수 김영석이 그걸 실천 못했다가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고 오니까 돈은 차이가 났죠. 역시 대그룹에서 많이 줬죠. 멀리 가야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여러모로 피곤도 하고 돈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갔다 오니까 늦은 밤에 이렇게 곰곰 하루를 생각하니까 강연 마치고 돌아오는 길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없더래. 야, 이제는 내가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내가 이제 사회에 뭔가 환원을 해야 되겠다. 내 재능을 기부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보람을 받으면 그만인 것을로. 그런 식으로 하자. 그거죠. 자, 벽돌 쌓는 벽돌공 있죠. 조적공이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아니, 내가 하는 일 지금 이거 보고도 몰라? 이 사람 누구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문화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당을 만드는데 제 벽돌 하나하나가 그 성당을 완성하는데 크나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제는 직업보다 개인입니다. 의사다, 변호사다. 의사 중에도 별파리도 있고 나쁜 의사도 있죠. 변호사, 요즘 그 법조인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장동 사건, 이재명 부터가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들이 대통령도 지금 3번째 되고 그랬잖아요. 법조인들 중에도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정의의 사도도 있고 그러죠. 직업보다는 이제 개인입니다. 개별화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교사하다가 조교하다가 강사하다가 학원장 하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공무원, 공직. 공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고 사는 그런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리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돈 번다 하더라도 욕먹는 것이고 이 공사의식이 뚜렷했어요. 근데 공무원 하던 사람이 사표 쓰고 조교하고 뭐 교수한다고 하더니 학원장 하니까 이 사적으로 가니까 굉장히 내색은 하면서 말은 못하면서 아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귀천의식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있어요. 귀한 일도 있고 귀하게 하는 일도 있죠. 물론 천한 일은 없다. 천하게 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면서 그 일을 대하는 자세, 아까 벽돌공처럼 조적공처럼 보람되게 자기 일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래도 괜찮죠. 그러나 직업에 귀천의식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교수 되고 교사 되고 공무원 되고 그러려는 측면이 있죠. 귀천 있습니다. 이거 조선시대부터 세워놓은 또 삼인의식 그러죠. 산원공상 네 가지 백성을 나눴잖아요. 삼인의식이 있죠. 사, 선비, 농, 농부, 공, 이 장인, 지금으로 말하면 공업인, 상, 장사. 장사가 3인 중에 제일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장사가 1등이에요. 장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장사 잘해야 돼요. 외교 장사. 근데 문재인 엉망했죠. 이렇게 3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공사의식도 가지고 귀천의식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직업으로 분류해서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요. 교수 그룹에 들어가면 엉터리 지식인도 그냥 교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일을 해본 저 입장에서 보면 보람을 찾는 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처럼. 그래서 저도 학원장 했는데 남들은 뭐 사교육이라고 해도 남들은 천한 장사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사교육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학원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에도 저는 있어봤고 학원에도 있어봤잖아요. 학원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자들 꽤 있습니다. 학교에 오죽하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사들 쫓아내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럴 정도로 혐오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누가?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교육자 아니고 학원에 있으면 장사꾼 아닙니다. 저는 학원에 있는 그 시기, 직업전성기에, 인생전성기에 그 시기에 뭐가 강점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에서는 야 오늘도 나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도 보람있게 주방에서 음식 요리하면서 이걸 먹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에서 잘 나가서 그러면 나도 또 보람있고 내가 이 전업주부로서 교육하면서 이렇게 음식으로 보양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미래를 준비한다. 나는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한 학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마치 범죄 집단처럼 타도 대상으로 삼지만 선택과 책임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학교는 교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과목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반에 가서 공부한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무슨 뭐 학점제네 뭐네 한다고 하지만 그거 말이 그러지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학원은 그대로 학원 선택하고 어떤 강사 선택하고 시간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원을 하면서 제가 선택받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학생을 평가하겠다. 왜냐면 막 논술 같은 거 어느 때 10,000원 해가지고 정말 점검해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면 전념하라. 동의하지 않아도 전념하라. 싫으면 떠나라. 하는 스콘 맥닐리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그 CEO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바 그 말을 따서 저도 싫으면 떠나라. 그리고 좋으면 와라. 이렇게 선택 원리가 작동되니까 그 열의를 가진 사람을 내가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왔지만 실망했다. 그리고 저를 시험하려고 하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러고 그러면 싫으면 떠나. 이렇게 배짱을 부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선택과 집중 이게 교육 효과를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그 요소이고, 그 다음에 저도 학원 내에서도 무한 경쟁하고 다른 학원과도 무한 경쟁하고 학교 교사들까지 의식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한 달 한 달 수강료를 내는데 한 달 한 달도 마음에 들어야지만 또 장기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하잖아요. 1년, 10년도. 이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저는 학원의 선택 원리가 작동하는 거, 이거는 사교육한테 공교육이 꼼짝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을 가르치면서 지방 영재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 눈에 들려고. 시력이 이 유튜버에서도 권력이지만 학원에서도 시력이 권력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눈에 안 들어. 그럼 떠나는 겁니다. 못 잡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돌리는 방법은. 거기가 더 잘한다더라 하면 이따가 후회하고 다시 오는 수가 있죠. 저는 전문학원으로서 특히 국어하고 논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논술에 실망하면 끝이에요. 영어 수학이 받쳐주질 않아요.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는데 이 첨단 경쟁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영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강남 같은데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들 뭐 이렇게 재수하면서 서울 가서 또 학원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사교육과 강남 이른바 그 전국의 인류들이 모인다는 학원 하니까 또 그런 것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강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때요? 뭐 교과 교수 이게 얼마나 틀에 배지. 교과서 매여 있죠. 교수법도 매여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의식해야 되죠. 또 시험 성적에 매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전문학원은 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표 수업도 시켜보고 토론도 시켜보고 때로는 비교해가지고 어느 때는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수업할까 했는데 새로운 여학생들이 몇 명 왔는데 우열, 그러니까 승패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학생들 왔겠어요? 그래요. 안 왔어요. 그리고 막 불만도 토로하더라고요. 학부모가. 처음에 왔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수업하는데 기존 애들이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강도를 보려고 그렇게 우열 수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우열을 매긴 거다. 학교에서 어차피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저는 그렇게 교수법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치기 어린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방법을 고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사도 갔습니다. 제가 한 10판 한판.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수 자녀들이 오고 그런다고요. 그럼 교수 자녀들이 오는데 논술 첨삭하는데 그 교수가 의식돼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이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시자여가지고 이 여러 교수법을 구사하면서도 이 개인으로 가는 개인차를 고려해서 그 성향과 기질까지 고려해서 첨삭해야 되는 그런 거는 부모까지 의식해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15년 안팎을. 그 초 긴장을. 지금이 그때로서는 막 논술할 때입니다. 수능 마치고. 그 다음에 자체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대회 경쟁. 학교와의 경쟁. 다른 학원과의 경쟁. 그때 제가 학원 할 때 30대 돌연사 한 사람, 조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알지도 모르는데 그 쪽집게 강사로서 96년인가? 한양대 출신인가? 아무튼 지금 그 메가스터디에는 손주은하고 같이 이 교육사업 시작한 이 친구가 전주에 이렇게 가끔 방문 수업도 하고 또 그때로서는 최첨 단위니 영상 수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서울 그때 당시로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매체 강의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실제로 순회 강의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울도 오시게 해야 돼요. 전주는 이게 좀 뭐 작은 도시고 상당히 뭐랄까 유연하지 못하달까 좀 갇힌 굴레적 성격이 강하달까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서 자극하잖아요. 그럼 교사들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럼 학원에서는 다른 상대 학원에서 그런 사람 초빙해가지고 하면 영향을 받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의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한 경쟁.
그러면서 결국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저도 좋고 학생도 좋죠. 그리고 학생들이 워낙 수재들이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박사 학위 받고 이렇게 학원으로 가는 게, 박사가 말 그대로 선비가 장사로 딱 내려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뭐 대학에서도 박사네 뭐네 광고할 때 좀 쓰지 말라고 자기 얼굴 깎일까봐 그랬겠죠. 웃기는 이야기죠. 또 무슨 시간 강사 경력 같은 것도 쓰지 말라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웃기는 짬뽕이죠. 아니, 장사든 대학 교수든 잘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장사라고 하면서 박사가 광고하면 그거는 천한 일이고, 교수가 갑질하면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갑질하면 그거는 귀한 일입니까? 참 웃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여러 학교에서 오니까, 제가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도 또 공교육 교사가 첨삭한 것도 저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것도 학교에서 역시 바뀌었죠. 공교육은 역시 여러 가지 책임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 책임을 졌죠. 무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공동 책임은 사실은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공짜 들어가면 사를 이기들 못하잖아요. 지금도 사기업이 잘 나가지 공기업이 잘 나갑니까? 공기업은 다 적자투성이잖아요. 그렇게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학교도 저도 의식하면서, 그리고 아마 학교 노처를 의식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문대, 이 지방에서 뭐랄까 다닐만한 학원이 없었는데 그런 자리를, 마당을 마련해 주니까 명문대에 갈 전북의 수재들, 적어도 전주의 수재들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에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중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어차피 필요하고 그들이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괜찮은 그 품질의 수업을 제공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유연합니까? 제가 학원하면서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적응력. 내일 제도 바뀐다. 그러면 오늘 변합니다. 학원은. 학교는 내일 변합니다 하고 몇 년 가도 안 바뀝니다. 저도 학교에서 봤잖아요. 안 바뀌는 게 이익이니까. 학원은 안 바뀌면 망하니까 변합니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어떤 자세, 적응력, 대응력, 특히 입시 제도처럼 이 미친 사람 널뛰듯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한 15년 안팎 있으면서 초미의 변화력, 혁신력, 그걸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못 팔리는 개뜨지만, 60대 중반에도 이걸 60대 시작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학원 했을 때 그때 기분을 살려서. 그리고 사교육 시장을 이해한다는, 교육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 저는 공교육에 있었고, 한 사람은 공교육에만 계속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동생들 중에는 뭐 이렇게 종교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지금은 뭐 노인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육시장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사교육과 공교육을 이해한다는 거, 이 과외시장을 이해한다는 거, 예술, 특히 전주에서도 국악 같은 거, 이 뭐 기악 같은 거 하는데 서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과외하며 과외 비하며, 그리고 서울 가서 그 입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누구의 무슨 악기, 어떤 장인이 만든 어떤 악기를 가졌는가, 연주도 못하면서 악기를 되게 따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너, 야, 이런 악기도 마련 못해가지고 어떻게 예술하겠어? 예술하면 집안이 서서히 망하는 수가 있는데 너들 집안 기둥 몇 개 뽑아주면 뭐 이렇게 그 교수들이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아무튼 그런저런 이야기를, 사교육시장을, 공교육시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제가 학원하면서 들은 그 체득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보면 부모의 진면목을 합니다. 제가 공교육에 있을 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전공은 뭐 했습니까?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증서? 그런 사람 학원에서는 봤어요. 학원은 드물긴 하지만 있었어요. 학교에는 없었어요. 제가 대학까지 쭉 하면, 강사까지 하면 학교에 한 10년 안팎 있었지만
그렇게 무슨 증서를 보자는다든가 어디 학교 나왔냐고 물어본 사람 못 봤어요. 학원에서는 있어요. 처음부터 봤습니다. 처음에 특히 신뢰가 안 갈 때는 학생들한테 입증을 못했을 때는 한 3년 5년 돼야 교육은 이게 성과가 입증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간고사네 기말고사네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되게 입시에 대해서 있으니까. 근데 입시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부모들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로서는 황당했어요. 이렇게 부모도 같은 부모지만 학교에 가서 교사한테 말하는 부모와 학원에 와가지고 강사나 원장한테 이야기하는 부모는 확 달라요. 학원 와서 훨씬 진실해요. 돈 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고객이 강자예요. 학생과 학부모가 대개는 쥐고 흔들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부모의 진면목을 보려면 학원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도 있었고 학원에도 있어 본 것을 이 우리 교육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공교육에서 계속 한 30년, 40년 했다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경영까지 했잖아요. 많이 운영할 때는 학원 한 3군데 운영했는데 이거 강사들이라든가 직원들 장난 아닙니다. 월급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를 월급을 주어보면 합니다. 제 돈 주는 건 아니고 물론 그 강사들도 자기가 벌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초반에는 특히. 이런 것 저런 것 역시 학원 하면서 배웠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막강한가를. 장사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립니다. 대통령도 장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사교육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 단점도 많겠죠. 그렇지만 보람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학원에도 보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당신이 하는 일 뒤집어 보세요. 그거 아이고 이놈의 일 언제 그만두냐냐 하지 말고 아하 기왕이면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아서 하는 게 같은 월급 타면서 늙지 않는 방법이구나. 분노하지 않는 방법이구나. 짜증 안 내는 방법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역시 행복한 가정이고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지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방법, 의미를 찾아라. 보람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